당신 아버지 냄새 때문에 집안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운 노인네가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예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우리한테 손만 벌리시면서 집만 드시면 어떡합니까?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죠. 73세 박영수 씨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박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에서 40년을 일했고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들 하나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주들을 기다리며 소박한 노후를 꿈꿨죠.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민수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박 씨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예의를 갖췄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아들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 씨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탁해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박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박 씨가 식탁에 앉으면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드시면서 소리 좀 안 나게 드실 수 없으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아요. 박 씨는 최대한 조용히 먹으려 애썼지만 나이 든 사람이 씹는 소리가 어떻게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친구들 부르기 창피해요. 중학생 손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박 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또 집에 계세요?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이라도 쏘시지 그래요? 박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며느리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추워서요? 그럼 집에서 맨날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건가요? 전기세도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가요? 애들도 불평하고 저도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도 없으시면서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한 사람 더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요? 박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란 후라이를 하고 밥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아침 준비하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설거지만 더 늘어나겠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해도 민폐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돈이 좀 필요한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돈요? 아버지 연금으로 부족하세요?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나와서.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하게 삽니다. 병원은 좀 참으시면 안 돼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참, 아버님 건강보험료도 이번 달부터 아버님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담이 너무 커요. 그날 저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다그쳤고 아들은 결국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아버지, 제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집에서 살고 싶다. 너랑 손주들이랑.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여기 계시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아버지 냄새 때문에 집안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운 노인네가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예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우리한테 손만 벌리시면서 집만 되시면 어떡합니까?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죠. 박영수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더러운 노인네라고 부르는 아내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씨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사진 한 장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락 주시면. 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영수 씨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면 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공원 벤치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박 씨는 평생 남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굶으니 자존심도 배고픔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식당 뒤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만한 게 있나 찾아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번화가 골목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금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꽤 무거운 목걸이였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팔면 적어도 한 달은 찜질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밥도 먹고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금은방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워서도 계속 목걸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주인이 찾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수 씨, 그건 돌려줘야죠. 우리가 어렵다고 남의 물건을 가지면 안 되죠.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니, 분실물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웠는데요. 주인 찾아주세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금 맞죠? 파시면 꽤 될 텐데.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한테 소중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펜던트 좀 보세요. 어머니가 딸한테 준 거래요. 경찰관은 박 씨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주인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습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양심에는 떳떳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1,000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맞으시죠? 분실물센터입니다. 목걸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박 씨는 분실물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박 씨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게 맞습니다.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찾아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걸 그냥 가져다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금값도 만만치 않은데. 박 씨는 웃었습니다. 남의 물건은 남의 물건이죠. 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팝니까? 여성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한물산 대표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례금을. 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례금은 필요 없습니다. 주인 찾아서 다행이에요. 강미선 회장은 박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계세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리에서요? 가족은 없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청소일인데 힘들지 않고 급여도 드립니다. 그리고 사원 기숙사도 있어서 지낼 곳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요? 할아버지 같이 정직한 분이라면 제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영수 씨는 대한물산 빌딩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박 씨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건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복도도 계단도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알아봤습니다.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정말 꼼꼼하시네요. 맞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소문이 강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일은 좀 괜찮으세요? 네, 회장님.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 선생님 청소만 하시기엔 아까운 분 같아요. 사무 보조일 해보시겠어요? 급여도 올려드리고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제가 사무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이 중요하죠. 컴퓨터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박 씨는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컴퓨터 자판도 느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제법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됐습니다. 서류 정리도 깔끔하게 했고 전화 응대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박 씨는 맡은 일을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강 회장이 또다시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 총무팀장 자리가 비었는데 맡아보시겠어요? 팀장이요? 저한테요?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였는데 이제 팀장이 되다니요. 박 선생님만큼 책임감 있는 분이 없어요. 직원들도 다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박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이 된 박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 썼고 건물 관리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후배 직원들을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네. 젊은 직원들은 박 씨를 존경했습니다. 박 팀장님은 진짜 어른이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박 씨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고문이요? 네, 선생님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에 조언을 해주시고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세요. 박 씨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자리를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박영수 씨는 대한물산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임원급 대우를 받았고 넓은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했고 회장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박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 회사 고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오늘 오후 3시에 큰 거래처 미팅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디 회사인가? 중소인쇄업체인데 우리 회사 사무용품 납품 계약건입니다. 민수 프린팅이라는 회사예요.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회의실에 들어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박영수였으니까요. 아버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회사 고문이신 박영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계약건은 고문님께서 최종 결정하십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아니 아버지.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곤란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사실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문이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은 불발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민수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수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버지 냄새 때문에 집안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운 노인네가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우리한테 손만 벌리시면서 집만 되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들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보기 흉합니다.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못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아니죠. 당신이 필요해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당신은 나를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이 사라져서 편하다고 생각했죠.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러운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짐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없으면서 빌부터 산다고 했죠. 그 말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어요. 박 씨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거절하면 그들은 파산할 것이고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회장님, 박 씨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네, 고모님. 이 계약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가격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품질 보증을 확실히 받는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님, 정말로. 네, 업무는 업무입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되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 회사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괜찮으니까요. 그뿐입니다. 아버지,
다음 주까지 수정된 계약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수와 수지는 깊이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문님, 괜찮으신 겁니까? 저분들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번 계약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혹시라도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했다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마 그 순간은 통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요? 결국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박 씨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민수는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한 후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가능합니다. 강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님. 민수가 떠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고문님, 아니 아버지.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수소문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자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지는 않았죠. 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인간입니다. 아버지, 됐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계약은 성사됐으니까요. 민수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처음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는 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었으니까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강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 아들이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계약을 승인하셔서 놀랐습니다.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박 씨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들을 짓밟는다고 해서 제 상처가 아물까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고문님다운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아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게 더 아픈 거죠. 미워하고 싶은데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대한물산과의 계약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파산 위기를 넘긴 것이죠. 하지만 민수는 자주 회사에 들렀습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문님, 주말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입니까? 그냥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습니다. 업무 말고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회사 앞 카페로 오십시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도착했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커피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상자를 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사진입니다. 제가 그날 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혼내셨을 겁니다. 아들 못 가르쳤다고. 민수도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 씨는 한참 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도 아직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 올게요. 아버지가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계속 올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박 씨는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하지만 민수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민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매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봤다더군요. 네. 기다렸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변했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박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만합시다. 과거 얘기는. 네, 아버지.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잘 있습니까? 네. 잘 지냅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합니다. 박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이 큰애 생일입니다.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애가 할아버지 없이는 케이크도 안 자르겠다고 합니다. 박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일요일 박 씨는 민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서는 문 앞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손주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은 박 씨를 껴안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씨는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소박해졌습니다. 비싼 가구들은 사라졌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생일 파티는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사진 봤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했대요. 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할머니가 그랬구나. 할아버지, 우리랑 다시 같이 살아요. 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있단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끔이라도 놀러 와주시겠습니까? 박 씨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올게요. 이 아이들 때문에. 민수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한결 가벼웠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박 씨는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수 프린팅과의 계약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납기도 정확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문님.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문님 덕분에 좋은 거래처를 얻었네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거리를 떠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때, 금목걸이를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 팔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주인에게 돌려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때 목걸이를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을 버티고 나서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려줬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났고 일자리를 얻었고 존경받는 고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려준 그 사진.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박 씨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이렇게 됐나 봐요. 고맙소. 다음 날 월요일 박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고문님.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고문으로 일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박 씨는 매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젊은 직원 하나가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무슨 고민인데? 사실 제가 실수로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양심에 걸려서요. 박 씨는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잘못을 솔직하게 보고하게. 지금은 두려워도 정직함은 결코 자네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장하네.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혼날 것 같은데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혼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하면 그건 평생 자네를 따라다닐 거야. 하지만 용기 있게 인정하면 그건 자네의 자산이 될 거네. 나를 믿게. 그 직원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자네는 훌륭한 직원이 될 거야. 젊은 직원이 나간 후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직함.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퇴근 후 박 씨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노숙했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 남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소?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정직하게 살았소. 당신 자랑스럽겠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수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성실하게 출근할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고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손주들을 보러 아들의 집에 들를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영수 씨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세에 거리로 내몰린 한 노인이 3년 만에 회사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단 하나, 정직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금목걸이를 팔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준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영수 씨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박영수 씨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살아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